2025년 세계 문명학계의 최대 화두는 한국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중심이라 자부하던 유럽 문명은 기후위기와 공동체 붕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AI와 군사기술에 의존하던 초강대국들조차 팬데믹과 전쟁의 후폭풍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한 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 본능으로 위기를 돌파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수도가 수차례 점령되고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두 동강난 뒤에도 다시 살아난 기적의 민족이 있었던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한 역사학자. 그는 의심했지만 떠났고 한국에 도착한 뒤 단 3일 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민족이 유럽에 있었다면 지금 로마는 서울이었을 것이다. 저는 에드워드 헤이스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고대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죠. 제 학문적 신념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로마 이후 인류 문명은 반복이거나 퇴보였다.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어요. 수메르, 바빌론, 한나라, 송나라, 마야, 잉카 모두 훌륭했지만 결국은 중심이 되지 못한 산계된 문명일 뿐이다. 그렇게 배웠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존재조차 제 논문에서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완충지대 혹은 한자를 받아들인 후진국가 정도의 인식이었죠. 전공은 제국의 탄생과 붕괴였지만 사실 제 강의는 항상 로마 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압도적 행정력, 도로망, 군사 시스템, 법치, 문서화. 한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인류는 로마에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는 변주일 뿐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학년 수업 도중 학생 한 명이 질문을 던졌죠. 교수님, 한국은 수천 년간 침략을 받았음에도 언어도 문화도 국가도 사라지지 않았죠? 저는 잠시 머뭇거렸고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중국의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이지. 독립된 문명은 아니었어. 그 말에 학생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왜 수없이 패배했음에도 멸종하지 않았지? 로마는 스스로 무너졌고 마야는 종적을 감췄으며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몇십 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수없이 왕조가 바뀌고 침략을 당했으며 일제 식민지까지 겪었으면서도 언어도 혈통도 공동체도 남아있다. 이건 역사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문명이 너무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처음으로 제 역사관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집 서재에서 자료를 훑어보던 중 우연히 한 문장을 마주쳤습니다. SNS에서 어떤 동양학 박사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우리는 침략을 막지 못했지만 기억은 단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은 어쩌면 제 로마 중심 역사관의 정반대 지점을 꿰뚫고 있던 셈이었죠. 로마는 유적은 남겼지만 로마인은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산성이 수천 개나 남아있고 조선왕조실록이 400년간 이어졌으며 한글이 살아있고 단일 민족 국가로 5,000년을 이어온 나라. 저는 불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양의 학문 틀 안에 이 나라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건 제게 일종의 지적 안락함이자 서구적 우월감의 증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계속 써넣고 있었습니다. 논문 작성을 위한 것도 수업 준비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찝찝함 같은 것이 마음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밤 케임브리지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제 시선을 붙잡은 고전사 논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논문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민족, 사라지지 않는 문명, 산성 문화의 기원과 생존의 철학.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장을 넘기게 되더군요. 논문 속에는 너무 낯선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살수대첩, 교환비 100대1, 방어형 문명, 몰살 철학, 유목기병의 압박, 공동체 사수 전술.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역사체계, 제국론, 지배구조, 군사전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나 산성에 대한 묘사는 제 사고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산성은 왕궁이 아니다.
귀족의 피난처도 아니다. 산성은 백성과 병사와 고아와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들어가 버텨내기 위해 설계된 공동체 요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성곽은 귀족을 위한 요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요새는 병영이었고 중세 유럽의 성은 영주의 안전지대였죠. 잠시 후 저는 무의식적으로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남한산성 항공사진.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구불구불한 외성, 내성, 그 사이에 놓인 킬링존 구조, 퇴로 없는 배치. 눈앞의 이미지는 너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서구 중심주의, 제국사관, 교과서, 그리고 자만.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보자. 논문만으론 안 된다. 그들이 설계한 산성, 그 안에 녹아든 생존 철학, 그건 책상 앞에 앉아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사학과,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고창읍성과 남한산성 관련 연구소에 총 5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뜻밖에도 너무나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통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교수님의 논문을 이전부터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대방어 문명을 연구해 보시겠다면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뭔가 마음 깊은 곳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제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랄까요? 당신이 피하려 했던 진실, 이제 직접 와서 확인해봐.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증명의 문제였거든요. 그들이 만든 산성과 그 안에 담긴 생존 철학이 정말 실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로마는 사라졌고 한국은 살아남았는지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직후 저는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수년간 로마사 공동연구를 함께했던 동료 크리스토퍼 교수에게 말이죠. 한국의 산성 문화와 생존 전략을 직접 조사해 보려 한다고요. 사실 별 기대 없이 보낸 연락이었어요. 단순한 인사 겸 근황 보고였죠. 하지만 몇 시간 뒤 도착한 답장은 생각보다 짧고 싸늘했습니다. 한반도는 늘 누군가의 종속 아래 있었잖아. 생존 전략이 아니라 외세 틈바구니에서 우연히 남은 거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불쾌한 기시감. 불과 며칠 전까지의 제 사고방식이기도 했죠. 크리스토퍼 교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사무실에 들른 날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학자들에게 한국으로 필드 리서치를 떠난다고 했더니 다들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긴 연구할 제국도 왕조도 없지 않나. 동양학자도 아닌데 왜 그런 데를. 아시아는 일본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나. 어쩌면 그 말들은 진심 어린 조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조금씩 불편한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몰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전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천 년간 유지된 문명과 공동체를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옛 논문들을 훑어봤습니다. 그중엔 제가 박사과정 시절 썼던 로마 제국의 구조적 해체와 지식의 단절이라는 논문도 있었죠. 그 논문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써놨더군요. 제국의 진정한 붕괴는 영토를 잃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잃는 것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그 기억을 유지했을까? 로마는 정복했고 축적했으며 퍼뜨렸지만 결국 자기 정체성을 잃었고, 한국은 빼앗겼고 침탈당했고 반복해서 무너졌지만 자기를 지켰다. 역사학자라는 이름을 달고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저는 이 단순한 질문 하나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며칠 뒤 학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 일정 조율을 위해 미팅을 요청한다는 거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교수진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어요. 연구 주제가 한국의 고대 산성 문화라고 하셨죠? 흥미롭긴 합니다만
아직 국제 인용도나 학술 영향력이 낮은 분야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연구는 우리 단과대의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이렇게 들리더군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너 혼자 감수해라. 우리 체계 안에서는 그 진실, 불편하니까.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정돈돼 있었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거든요. 공항인데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런던 히드로에선 수화물을 찾는 데만 40분이 걸리고 파리 샤를드골에선 안내표지 하나를 못 믿어 도박하듯 움직여야 하죠.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효율적이지만 그 효율이 마치 기계처럼 딱딱해서 처음 방문한 외국인에겐 불쾌할 정도로 냉정하다는 인상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단한 시스템 위에 사람의 체온이 살짝 얹혀있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단순한 공항의 문제가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창밖의 풍경. 유럽의 오래된 도시는 정체된 품격이 있고 동남아 도시는 다이내믹한 혼돈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정돈된 에너지라는 이상한 감정이 흘렀어요. 첫 방문지는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가이드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산성은 성이 아니고 유서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거칠게 깎였지만 정렬은 섬세했고 벽면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각오처럼 다가왔어요.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왕과 신하, 군사, 백성들이 모두 이 안에 들어와 47일 동안 포위된 채 버텼던 곳입니다. 특권 계층만 숨은 게 아니라 전 계층이 같이 싸운 거죠. 로마의 성은 엘리트를 위한 구조였습니다. 영국의 중세성은 귀족과 기사단을 위한 곳이었죠. 내성, 외성, 방어벽, 퇴로 없음. 전술적으로는 미친 설계라고 봐야 했어요. 도망칠 구멍도 없이 철저히 갇혀서 싸우라는 구조. 그건 어떤 전술이 아니라 정신 구조였습니다. 산성 안쪽 한편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인조가 결국 무릎 꿇은 그날 그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오열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더군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동행한 젊은 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유럽의 성들과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의 성은 소수를 위한 요새고 이 산성은 모두를 위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이건 지키려는 땅이 아니라 버티려는 공동체였네요. 산성을 내려오며 저는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민족이 유럽 대륙 중앙에 있었다면, 이 생존 방식이 로마에 먼저 닿았다면, 로마 제국이 한국을 본떴을지도 모르겠군요. 남한산성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저는 전라북도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 고창읍성. 학계에선 그다지 유명한 유적지는 아니지만 서울대 연구진이 제게 꼭 보라고 추천한 곳이었죠.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남한산성이 국가의 얼굴이었다면 고창읍성은 민중의 손이었습니다. 초라한 돌담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정밀한 구조였습니다. 가이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교수님, 이 성은 왕이 지으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쌓은 겁니다. 스스로라고요? 네. 전쟁이 반복되던 조선 중기, 관에서 내려오는 지원이 너무 늦거나 없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결국 주민들이 곡식을 나르고 돌을 쌓고 스스로 방어 전략을 짜서 만든 겁니다. 돌들이 거칠었습니다. 남한산성처럼 각져있지도 않았고 로마 성벽처럼 반복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단했어요. 정형화되지 않았는데도 질서가 있었고 일관된 의지가 느껴졌죠.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벽을 둘러싼 전투 기록이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왜구, 여진, 때로는 조선 군벌조차 이 마을을 노렸지만 이 읍성은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선 유럽 중세의 농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나면 도망쳤죠. 영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성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자신의 마을을 지킬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국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창읍성의 방어 구조를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한 돌담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명적 선언이었습니다. 성 안쪽에는 지금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빨래가 널린 마당,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터. 그 풍경이 너무나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만히 읍성 꼭대기 성곽에 섰습니다. 멀리까지 펼쳐진 들판, 산, 논. 이 땅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엔 수백 년의 긴장이 숨쉬고 있었어요. 이들은 늘 전쟁을 대비했고 국가가 없어도 공동체를 설계했으며 그 속에서 문명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문득 제게 오래 남아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제국은 왕이 지키지만 문명은 국민이 지킨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매일 한 통을 썼습니다. 받는 이는 옥스퍼드의 역사학과장이었죠. 교수님, 아마 이 리서치는 제 커리어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제국이 아니었지만 문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일을 전송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그저 오래도록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문명이 사라지지 않은 땅. 지금까지 제가 외면한 그 진실이 저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주에서 한 역사학 교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척박한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웃으며 저를 데리고 작은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고려와 조선 시기의 전쟁사, 유목민족의 침공, 그리고 가축과 전투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들이 붙어 있었어요. 교수님, 말과 소의 숫자가 너무 차이나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몽골이나 만주 유역의 유목민들은 가구당 수십 마리의 말을 굴렸습니다. 말은 곧 무기였고 식량이자 교통수단이었죠. 반면 한국은 말 한 마리는 관청 단위에서나 간신히 존재했고 소 한 마리는 온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말 한 마리도요? 조선시대 대부분의 마을은 말이 없었습니다. 관청에 한두 마리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 당시 말은 지금은 렌터카 같은 개념이었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럽 중세도 가축은 곧 전투력이었고 기병 한 명은 보병 10명 이상의 가치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거의 없었다니. 이건 전투력의 기본을 포기한 민족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유목 기병을 막아냈던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게 무서운 점이에요. 싸우려 하지 않고 버티기 위한 전술을 만든 거죠. 기병의 속도에 맞서지 않고 속도를 제거할 방법을 만든 거였죠. 그는 지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산성 분포도. 전국적으로 퍼진 산성 2,400여 개 중 대부분이 유목기병의 진입로 상단에 구축된 방어 요충지에 있었죠.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을 가진 적에게 달리게 두지 않는 전술, 기병을 계곡 안으로 유도해 산에서 화살로 제거하는 전략. 산으로 올라가서 전투력을 10분의 1로 깎아놓고 싸우는 민족. 이건 전투가 아니라 제한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생존 디자인. 로마는 도로를 설계했고 몽골은 속도를 설계했으며 그러나 한국은 적의 능력을 제거한 뒤 싸우는 환경을 설계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병력 규모와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죠. 그러나 한국의 전쟁사는 환경 조성, 퇴로 제거, 시야 차단, 그리고 심리적 포위라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건축된 생존 체계였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마리의 말도, 단 한 대의 투석기도, 심지어 기병의 포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전투력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속도, 화력, 기동성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민족은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한 채 전투력의 전제를 해체해버린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며칠간 정신이 멍했습니다. 남한산성, 고창읍성, 유목기병을 막아낸 산지 전략까지.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뼛속 깊이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서울대 박사과정 지도학생과 함께 성북동 일대를 답사하던 중 그는 갑자기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 사람들이 싸움 잘한다는 인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웃었죠. 글쎄요, 유럽에선 한국인이 조용하고 말 잘 듣고 질서 정연한 이미지랄까?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도 맞긴 한데요. 한국인은 재난이나 전쟁 같은 집단 위기에서 전투적으로 변해요. 평소엔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도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먼저 뛰어들거든요. 처음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며칠 뒤 뉴스를 보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다는 보도였는데 비상벨이 울리자 주민 30명이 층마다 나눠 소화기를 들고 스스로 불을 껐다는 겁니다. 한 주민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소방차 오기 전에 다들 몸이 먼저 움직였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순간 저는 머릿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 시스템으로 방어된 게 아니라 공동체 DNA로 전쟁을 견뎌온 민족이었구나. 다음 날 경복궁 근처 서점에서 한국 고대 전쟁 문화에 대한 희귀 논문집을 찾아냈습니다. 조선의 지방의병체계, 고려의 향토민병, 삼국시대 골품없는 전투 참여 사례 등등. 그중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문장이었습니다. 병사가 아니라 주민 전체가 방어 전략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전쟁은 국가적 사태가 아니라 일상적 위기였다. 전쟁이 사건이 아니라 생활이었다는 말. 그건 유럽의 전쟁 개념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로마나 잉글랜드에서 왕의 명령이 있어야 군이 움직였고 병사와 백성이 철저히 구분됐죠. 하지만 한국은 누가 싸우고 누가 싸우지 않는지 그 구분조차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두가 싸우는 사람일 수 있는 나라였죠. 그건 너무도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유럽은 전쟁을 분리했고 한국은 전쟁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코로나 시절 전국민 자발적 거리두기, 이런 집단행동들이 그저 성실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DNA에 각인된 전시 공동체 메커니즘이 재난을 만나면 자동으로 발동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군인을 만들어 싸우는 나라가 아니었다. 국민이 군인의 역할을 내면화한 나라였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쟁을 일시적 비상사태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일상 조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저는 깊이 한숨을 쉬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의 불빛은 그저 도시 불빛이 아니라 수천 년을 견뎌온 문명의 깃발처럼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거의 매일처럼 유적지를 돌고 있었습니다. 사전 조사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고 뜻밖에도 그 방식이 꽤나 통찰을 줬어요. 그날은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해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궁금했지만 섬 곳곳에 박힌 흔적들은 그 이상이었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고려산성, 조선수비. 무려 700년에 걸쳐 동일한 장소가 방어 거점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째서 하필 강화도였을까? 해설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수도 함락은 당할 수 있어도 마지막 항전은 이곳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강물이 막아주니까요. 산성이 도와주니까요. 여기선 수도 함락은 국가 멸망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았던 거죠. 강화도에서 나오는 길, 저는 몽골 30년 전쟁 때 고려가 어떻게 버텼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개경은 수차례 불탔지만 왕실은 강화도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원나라와 병존이라는 전무후무한 결과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저는 그 버팀의 철학이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과 잠깐 말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연구하러 왔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었어요. 대신 한 번도 포기한 적도 없었고요. 유럽 역사학에서는 제국의 조건으로 확장성과 무력을 따지죠. 하지만 한국은 확장 대신 기억을 택했고 무력 대신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역사는 정복의 기록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라는 걸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사 연구팀의 초청으로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작은 세미나실에서 비공개 연구 발표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문명의 중앙 집권 실패가 남긴 생존 유산.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연구팀장의 첫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민족은 중앙제국을 건설하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심 대신 살아남는 지역이 중요했어요. 서구 역사에선 제국이 문명을 이끌었죠. 로마, 비잔틴, 신성로마 제국, 대영 제국 모두 수도는 문명의 핵심이라는 공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달랐어요. 수도가 무너져도 문명은 계속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에 모든 걸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한국의 고지도 몇 장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 거기엔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어요. 왕성 근처가 아니라 산골짜기 계곡도서 지역에 대피소 이성 별궁 창고 표시가 무수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이 비었을 때 지방이 스스로 작동하는 방식을 발달시켰고 그게 조선 후기 의병,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그리고 현대 주민자치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지도를 볼 때마다 거대한 제국의 흔적이 아니라 작은 생존섬들이 모여있는 문명의 얼룩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한민족은 거대한 제국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재난안전통합센터를 견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직원분이 한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전국 수천 개 마을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재난감지 센서, 주민신고, 심지어 SNS 키워드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AI 통합 경보망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중앙정부에서 통제합니까?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상 동단위, 심하면 아파트 단지 자체가 주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정부는 연결만 해주는 정도죠. 정말 이상했어요. 그토록 거대한 전자정부 시스템, AI 기반 도시 통제망까지 갖췄는데도 마지막 키는 항상 사람이 쥐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도 방문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화재, 지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주민이 각자 할 행동 매뉴얼이 붙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는 자체 비상대응 훈련 계획서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모든 게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연구 발표에 제국이 되지 못한 민족의 생존 전략. 그 말이 맞았어요. 이 나라는 수도가 무너지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정도 시스템도 매뉴얼도 한 명의 시민이 뚫리면 전체가 위험하다는 생존 본능 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였습니다. 서구는 종종 중앙의 명령이 없으면 무기력해지죠. 반면 한국은 위급할수록 낮은 곳부터 움직입니다. 제가 묵던 호텔 옆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도 비상 대피소 위치, 화재 시 비상 탈출 경로까지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한 유적 보존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았고 주제는 문명의 재건 가능성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유럽은 성이 무너지면 왕국이 무너졌지만 한국은 성이 무너져도 마을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질문과도 같았죠. 저는 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우월한 문명을 이뤘다고 자부할 수 있었던 걸까? 사실 유럽도 공동체 개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대체로 전쟁 이후에나 작동했지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국왕의 군대가 막아주는 것이 전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어요. 왕이 죽어도 민중이 싸웠고 성이 함락돼도 마을 단위로 버텼으며 중앙정부가 붕괴돼도 지방 공동체가 나라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DNA 그 자체였던 거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오래전 쓰던 유럽 역사개론서를 펼쳐보다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로마보다 작았지만 민중은 로마보다 강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로마가 몰락한 그 길을 걷지 않았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바람은 싸늘했어요. 제 머리엔 아직도 인천의 맑고 건조한 하늘이 아른거렸죠. 케임브리지 복귀 첫날 제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공허함이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복귀였는데 책상 위 자료가 낡아 보이기 시작했죠. 며칠 후 역사학부 학과장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다음 주 랩 미팅에서 발표해 주시죠. 놀라운 건 발표 일정이 잡히기도 전에 제가 소속된 연구팀의 자금 심의가 중단됐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학술적 명확성이 결여된 동양적 감정 개입 우려. 그리고 회의 당일. 회의실엔 제 연구실 동료들, 지도 교수, 그리고 초반에 제 연구비 신청을 거절했던 그 교수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제가 말을 마치려 하자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소 말을 키울 수 없었고 산이 많아서 농사도 잘 안 됐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건가요? 비웃음 섞인 말투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을 피하지도 않았죠. 그가 다시 되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존했죠? 제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서로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여긴 케임브리지입니다. 시적 표현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정리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문명이 살아남는 방식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회의가 끝난 뒤 교수 한 명이 따라와 말했습니다. 자네 발표 꽤 흥미로웠네. 그런데 다음 세미나 때 제대로 증명해보게. 그 말은 도전장이자 기회였어요. 국제문명연구연합이 주관하는 세계학술대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세션의 발표자로 무대에 섰고 주제는 다소 도발적이었어요. 문명의 재정의, 우리가 잊고 있던 생존의 공식. 행사장 한켠엔 익숙한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은 왜 로마 제국의 붕괴를 문명의 단절이라 불렀을까요? 중국은 왜 천년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스스로를 중화라며 재정립했을까요? 왜 한국은 수도가 점령되고 왕조가 무너져도 그걸 망한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청중들 사이에 웅성임이 번졌고 저는 이어 말했어요. 한국은 문명을 왕조나 궁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과 책임감의 연속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정신은 조선의 산성에, 항일의병에, 전쟁 이후 피난민 마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었죠. 그들은 늘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순간 회의장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남한산성의 담장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 그리고 그 영상에 덧붙인 자막 한 줄. 문명은 살아남은 자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다. 발표가 끝난 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청중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미국 출신의 젊은 인류학자였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공동체 기반의 생존 전략, 그게 지금 현대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질문이 고마웠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그걸 21세기에도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많은 연구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는 책 출간 제안을, 어떤 이는 공동 연구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 연구비를 거절했던 바로 그 교수의 한마디였습니다. 그 나라, 한번 직접 가봐야겠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은 늘 준비돼 있으니까요. 그날 밤 파리의 호텔 창가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만약 이 민족이 지중해에 있었다면 지금의 로마는 서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그들은 역사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다고요? 세계를 설계하는 경제전략가,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는 한국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준 나라가 자기 고향보다 더 가난했고 더 무너졌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들이 제게 보낸 건 쌀이 아닌 미래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마 베켈레, 세계은행 개발정책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빈곤과 성장 전략을 분석하며 UN,
IMF, G20 정상회의에서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국가 재건과 생존 전략, 그리고 최근 3년간 가장 깊이 연구해온 나라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학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래전 한 줌의 쌀과 연필 한 자루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1997년 저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매일 배고픔과 모래바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해 정체도 모르는 나라에서 마을에 구호품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낸 건 국민들이 손으로 모은 희망, 무너지지 않겠다는 한 나라의 생존 선언, 그리고 나와 같은 아이를 향한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고 그 연필로 공부했고 이제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만든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비포장도로 끝자락, 흙먼지와 가뭄 사이에서 매일을 견디던 아이였죠. 전기도 없었고 지붕은 양철로 덮여 있었으며 식수는 마을에서 2시간 떨어진 강에서 퍼와야 했습니다. 당시 저와 가족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쌀은 한 주먹도 안 됐어요. 형은 학교를 못 갔고 누나는 9살에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이 운명인 줄만 알았습니다. 누구도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외국 사람들이 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다들 구경을 나갔고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었어요. 하얀 티셔츠에 코리아라고 쓰여 있는 사람들이 손에 쌀 포대와 노란 상자를 들고 있었죠. 그 안에는 연필, 공책, 분유, 그리고 고체 비누가 있었는데 그걸 보며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얀 비누다. 냄새 나는 비누다. 저도 비누 향기를 맡았어요. 그건 그때까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한국 NGO에서 마을에 학교를 지었고 처음으로 책상과 의자가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됐죠. 매일 아침이면 빵 한 조각과 우유를 받았고 점심으로는 밥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이 우리 마을에 구호를 보냈지만 단 하나 매달 거르지 않고 도착하던 건 한국 이름이 적힌 상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선진국이니까. 저런 나라는 원래 우리 같은 나라를 돕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년 후 한국 정부의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첫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이 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스스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지하철이 시속 100km로 달리던 그 광경. 정말 영화 같았어요. 이 나라가 날 도운 나라였단 말이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한 첫 학기, 강의실에 앉아 수십 개국의 발전 사례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자력으로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순간 귀를 의심했죠. 이 정도 선진국이었으면 당연히 예전부터 잘 살았던 나라 아니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했고 더 무너졌고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 우리를 도울 수 있었던 나라였다는 걸요. 어릴 적 제게 쌀을 보내주고 연필을 보내주던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고 기차는 정확히 도착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에는 책 읽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여긴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나라구나. 그게 제가 한국을 보며 가졌던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은행 프로젝트 팀에서 한국의 개발 기적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좀 시큰둥했어요. 이미 선진국인 나라를 분석해서 뭐 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면서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양은 그릇을 들고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맨발로 눈 덮인 땅을 걷는 아이, 천막 밑에서 출산 중인 여성, 돌덩이 사이에서 무언가를 끓여 먹는 군중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면 그 장면은 제 고향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배급받는 쌀에만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린 시절 살아온 바로 그 장면이 한국의 과거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저를 60년 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한국의 GDP는 1인당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낮았고 식량 자급률도 형편없었으며 기술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저 같은 아이에게 쌀을 보낼 수 있었느냐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원조는 가진 자가 베푸는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 가진 것도 없이 베푼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낸 쌀은 남는 게 아니라 모자란 속에서 짜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나라가 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 마을까지 손을 뻗었던 겁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했던 인터뷰를 몇 개 봤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밀가루 받았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 한 어르신은 우리가 죽도록 가난했을 때도 희망 하나는 지켰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희망의 일부를 나눠받은 거였어요. 그 후로도 몇 날 며칠을 멍하게 지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제가 아는 그 한국이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경제성장 수치로 설명될 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그 성장의 길에 깔린 건 돈이 아니라 절망이었으니까요. 한국은 1950년대 전쟁으로 국토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농촌은 황폐했고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사람들은 다시 밭을 갈고 학교를 세우고 길을 닦기 시작했더군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내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고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재, 인플레이션, 부패, 기근. 그 어떤 변수든 한 번만 터지면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고도 한 번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본 식민지 35년, 6.25 전쟁, 유신체제,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메르스, 코로나19. 이 나라가 마주한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마다 한국은 오히려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IMF 때 정부가 무너져도 국민은 금을 꺼냈고 재난이 닥치면 군인과 시민이 함께 물자를 나눴으며 정권이 무너지면 국민이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국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어떤 나라도 흉내 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많이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서울 외곽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찾게 됐습니다. 현장 방문 중에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망해도 국민이 다시 세우는 나라요.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정권이 망하면 나라 전체가 무너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제도는 흔들려도 국민이 중심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회의에서 어떤 서유럽 대표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회복 탄력성이 그렇게 높았는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보다 사람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또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무너지지 않기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기술력이 강해서 제도화가 잘 돼서 교육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근간에는 그 어떤 통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버티는 민족, 다시 일어나는 국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도리어 묻고 싶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까지 버텼습니까? 제 나라였다면 10번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연필을 선물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제게는 볼펜이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마른 잉크와 부러진 심만 남은 물건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9호 상자 안에 반짝이는 연필 2자루가 들어있었어요. 노란색 육각형 바디에 선명하게 새겨진 단어 하나 코리아. 저는 그게 그냥 연필 브랜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게 나라 이름인 줄, 그게 한 민족의 상징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연필을 1년 넘게 썼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필통에 넣고 다니다가 꼭 필요할 때만 꺼냈어요. 시험 때, 발표 준비할 때, 제 꿈을 적을 때. 연필은 저에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뭔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증거였어요. 그 연필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국의 교육열과 새마을 운동을 조사하면서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고 도로를 닦고 마을 회관을 만들기 시작하던 시절. 정부가 주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민들이 스스로 삽을 들었더군요.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회관에 모여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나도 못 배웠지만 아이들은 배워야 하니까. 이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후대를 살리려는 집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대학에 다니던 한국 청년들이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점심은 주먹밥으로 때우며 자기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이 나라에서 공부는 생존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공부는 생존이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누군가의 후원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목숨 걸고 책을 폈던 겁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어느 작은 박물관에선 학교 입학금 내려고 소 팔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결혼 반지를 팔아 손자의 학비를 냈고 아버지가 새벽까지 일해 장녀를 대학교에 보냈다는 기록. 그 연필 하나에 담긴 의미가 이쯤 되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 연필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필로 절망을 지우고 그 연필로 미래를 썼으며 그 연필로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받았던 그 연필이었습니다. 그저 쓰는 도구인 줄 알았던 그 연필이 사실은 한 민족의 기억이자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받을 준비도 없이 그저 무심히 받았던 그 연필이 이제는 제 손에서 수백만 페이지의 개발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시절 IMF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그 시기 말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은행은 문을 닫았으며 거리에선 회사원들이 단체로 해고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교수님은 조용히 칠판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금.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꺼내 국가를 지켰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실제였습니다. 그해 겨울 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결혼반지, 금목걸이, 어머니 유품, 심지어 아이 돌반지까지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놓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었죠. 총 227톤.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국민이 국가를 지켰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한 겁니다. 이 나라는 돈이 아니라 정신으로 움직인 나라였다는 것. 그건 IMF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이 터졌을 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름 범벅이 된 해안에 모였습니다. 군인도 공무원도 학생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고무장갑 하나 끼고 기름이 묻은 새들을 씻겨주고 묵묵히 해안을 닦고 손이 얼어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답니다. 영상 속의 한 기자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여성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뉴스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잖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나라잖아요. 그들은 국민이었고 국가 시스템보다 빨리 움직이는 민간 구조대였으며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심과 책임감으로 먼저 행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사재기로 혼란을 겪던 시절 한국에선 마스크 오브제가 도입됐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니니까
내일 사면 됩니다. 이 문장이 뉴스에 나왔을 땐 해외 언론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약사들이 손편지와 마스크를 붙여 이웃 국가에 직접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죠. 무엇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높은 교육 수준, 법치주의, 산업기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저엔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줄 알고 나라가 흔들리면 내 책임처럼 행동하는 국민들. 어쩌면 한국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방부이자 기획재정부였던 나라였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돈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신이 이끌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쌀, 옷, 연필. 그 모든 것의 본질도 지금에서야 이해가 됩니다. 그건 남는 걸 나눠준 게 아니라 없는 데서 나눠준 정신의 유산이었습니다. 세계은행에 들어온 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나라도 있었고 내전 직후의 국가도 있었고 자연재해로 기반이 무너진 지역도 있었어요. 각국 정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한국은 그냥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였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내전으로 학교가 모두 무너진 어느 지역에 낯익은 로고가 붙은 천막 교실이 있었습니다. 코이카 대한민국. 제가 어릴 적 보던 그 로고였습니다. 강의를 듣던 아이들 옆엔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있었고 교재엔 한국어로 된 조그만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죠. 그 장면을 본 순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게 연필을 건네던 그 손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엔 미국과 유럽만이 원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리카 정부들이 말합니다. 미국은 거대하지만 멀고 한국은 작지만 가깝다. 한국은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아픈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아는 나라입니다. 세계은행 회의에서 한 중동 국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남을 도울 여유가 생긴 겁니까?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도운 게 아니라 남의 고통을 그냥 못 본 겁니다. 코이카는 아프리카 46개국의 교육, 보건, 여성, 농업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고 한국의 봉사단은 40도 넘는 사헬지대에서 말라리아 약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잘난 척하지 않았고 기록도 없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돈이나 물건만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마을 주민과 직접 눈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도와준 아이들이 성장해 우리 마을의 한국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중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때 받은 신발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신발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첫 선물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한국이 준 물건 하나로 처음으로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니까요. 이제 한국은 UN 평화유지군으로도 활약하고 있고 미얀마 난민 캠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캄보디아 보건센터까지 전 세계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했고 그 기억을 선행이라는 형태로 되돌려주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부자가 되면 그 기억을 지웁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국은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개발 관련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마다 꼭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에티오피아가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랬으며 르완다, 필리핀, 조지아까지. 그들은 말합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릴 적 한국은 제게 도움을 준 고마운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가 바라보는 참조 모델, 희망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을 그렇게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고 거창한 쇼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내가 말해야 할 차례다. 한국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늘 묵묵히 해왔고 늘 뒤에서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도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보고서를 쓰는 분석가가 아닙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쌀을 보냈고 연필을 보냈고 희망을 심은 현장에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마다 한국의 사례를 특별히 다뤘고 어느 회의든 한국이 빠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저는 한국의 IMF 금 모으기 운동을 설명했고 아프리카로 가는 코이카 봉사단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만든 사람입니다. 자주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쌀 포대에서 떨어진 작은 태극기 스티커. 그것이 제 인생에 새겨진 최초의 국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성장했고 공부했고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국적의 한 구석엔 항상 그 나라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국제개발총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가를 원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나라는 원조를 받았던 과거를 잊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그 순간 청중석 일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가 한국에게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누가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증명하겠다. 최근 UN 글로벌 개발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연단에 오르기 직전 제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997년 제가 처음 구호품을 받은 날. 어린 제가 허름한 셔츠를 입고 코리아라 쓰인 쌀포대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쌀 한 포대가 제게 밥 한 끼를 준 것도 맞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아볼 용기,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당시 너무 어렸기에 몰랐습니다. 그들이 보내준 쌀 한 줌이 그들 스스로도 먹을 것이 없던 시절 피땀 흘려 일한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만든 결과였다는 것을요. 그건 배부른 나라가 시혜적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기억하는 민족이 더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보낸 응답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부터 쌀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받은 건 쌀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순간 회의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였을까? 수천 명 중 왜 내가 그 도움을 받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언제나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 한국은 언제나 전체를 위한 싸움을 하면서도 한 명을 절대 놓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국제개발협력본부와 함께 동아프리카 농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거기엔 저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맨발로 걷고 책상도 없고 꿈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 하지만 압니다. 그 아이들 손에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쌀 한 줌, 연필 하나, 수업 한 번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언젠가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였던 적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마음속으론 또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준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 나라. 전쟁과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등을 보이지 않았던 민족.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었고 넘어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국민. 그들이 제게 보내준 건 절대 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미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 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